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원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카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스타트업 법률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여러 스타트업들의 법률적인 이슈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아시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겠다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교육들이 대부분이 법률가들을 키우는 교육으로 법부학 교육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실무가들을 위해서 오늘 이것만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스톡옵션과 투자계약 이 각각을 스톡옵션만 한 2시간 정도, 투자계약 정도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보통 특강을 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가 40분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들을 조금은 짧고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Q&A 시간, 또 기존에 사전에 질문 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주식 양수도는요, 주식 양수도는 양수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법률적으로요. 근데 투자계약과 스톡옵션이랑 부가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있는 문제와 함께 주식 양수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엮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참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제 사진이고요. 예, 저는 지금 법학 교육을 연대 로스쿨이랑 한양대 로스쿨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법률 실무가들을 위해서 법률가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무가들과 창업자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지. 특히 스톡옵션 관련해서 저희가 하루에 한 3-4건 정도 자문을 처리합니다. 엄청 자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미리 알려드림으로써 문제가 안 생겨야 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부터 이런 특강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카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다카르 랠리, 요즘에는 테러 위협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했었는데 사막을 운행하는 게 다카르 랠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교육과정 이름을 다카르라고 지은 이유가 대표자들이 사실 법률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스타트업 전문가들은, 스타트업 대표들은 사실은 사막에서 새로운 차를 몰고 떠나는 사람같이 많은 위험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전문가들한테 정비를 받는 거지만 그래도 드라이버가 기초적인 경정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경정비에 해당되는 내용들, 대표라고 할지라도 경영관리팀이라 해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스톡옵션이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부여 절차와 행사 요건,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부분들을 보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조금은 빠르고 결론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하게 스톡옵션 관련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돼서 왜 쟁점이 되는지는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1번부터 5번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찾아보면 금방금방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독해가 잘못돼서, 적용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할 것들이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투자계약 부분을 할 텐데요. 사실 제가 특강을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주제는 공동창업자 분쟁 예방과 투자계약, 그 다음에 스톡옵션이 3가지입니다. 투자계약은 사실 별도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투자계약에서도 특히나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창업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갈등이 유발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 이슈들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2가지와 병행한 주식 양수도에서의 일반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으로서 마무리 드리고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질의에 대해서 사전에 수집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40분이 충분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조금 녹여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톡옵션을 우리 상법적으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미리 정한 금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스톡옵션이라고 하죠.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거나 기존의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스톡옵션에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강론들 말고 큰 그림에서 2가지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스톡옵션은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원래는 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주들은 계속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 주식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궁극적으로는 지분 희석에 따른 손해를 보게 돼요. 근데도 그만큼의 돈을 넣어놓고 투자를 해서 주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정한 금액으로 헐값으로 누가 주식을 사면 손해겠죠?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왜 허용이 되냐?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한다면은, 그렇다면 이거는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은 일종의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후에 있는 절차,
요건, 누구한테 부여했었나요? 누구한테 뺏을 수 있나요?는 바로 이 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스톡 옵션이 왜 부여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명분이 없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명분이 진짜 그 명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주주들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톡 옵션은 기본적으로 주총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스톡 옵션을 약속받고 회사에 입사했다가 퇴사할 때까지, 심지어 정년 퇴임할 때까지 못 받으신 경우도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랬다면 어떤 경우에는 약속을 하다가 10년을 근속한 다음에 이제 부여하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변호사들이 자문을 하는 거죠. 스톡옵션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 10년 근속했어요. 아니요, 부여받은 날로부터요. 언제죠? 주총 특별결의 일부터 기산을 합니다. 소급이 안 돼요. 이런 이슈들이 요즘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MZ세대부터는 검색을 다 해가지고요. 이거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특별결의 하시지 왜 안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자, 미리 정한 가액으로 회사에 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를 왜 하냐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인재를 영입하는데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요? 사실 여기에서는 잠재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스톡옵션 부여 가격보다 행사 가격보다 훨씬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겠죠?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금 정한 가액보다는 회사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거는 옵션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 스톡 옵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뭘까요? 결국은 지금 정해진 금액으로 나중에 주식을 부여받는데 지금 10,000원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나중에 30만 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다면 29만 원의 이익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행사 이익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보상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사람이 행사 이익을 높이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회사의 주식 가치가 그만큼 높아져야겠죠. 소위 말해서 창업자와 이 스톡 옵션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회사의 발전과 성장과 가치 성장이라는 것에 이익을 얼라인, 함께하기 위한 목적도 스톡 옵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개념들을 바탕으로 헷갈리는 것들을 판단해보면 사실은 거의 다 맞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실 그건 부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상법에서는 340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친 거는 여기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스톡 옵션을 부여하려면요, 정관에 스톡 옵션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결의라는 거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서 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결의였고요. 근데 이 특별결의 사항과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투자자의 동의는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식 형태가 아니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좀 풀어서 볼까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입니다. 왜 그렇죠? 왜 내 아들과 내 친구는 안 될까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스톡옵션은 인재를 영입하고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과 직원, 즉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가 않겠죠. 물론 이 부여 대상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회사인 경우에는 훨씬 확대가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임원이나 직원이 하는 것들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물어봅니다. 대표자들이 혹시 저한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한 거 아닙니다. 그죠?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미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분을 더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회사에게 중장기적인 가치의 성장을 목표로 할 만한 사람을 데려오거나 혹은 이렇게 하면 나갈 만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 겁니다. 마이크가 여기 있었군요. 선생님 조금 가까이 여기 이거는 현장을 위한 마이크. 현장을 위한 마이크. 여기 온라인을 위한 마이크. 네, 온라인 죄송해요. 예, 포디움에 조금 가까이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제가 자꾸 이렇게 이동하는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죠?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요 주주, 그리고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 실질적인 소유주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건 좀 폭넓게 판단을 합니다. 즉 지분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관계상 회사에 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들이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저희 부인이나 남편한테 하면 되겠군요. 안 됩니다. 그러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주주들의 이익을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인재를 영입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스톡옵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 부여 적격 관련돼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슈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직원들 영입하거나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테크 중심의 회사인 경우에는 요즘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 연구원, 전문 학자들만 데리고 일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해외 대학, 해외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협업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기존에 다 적이 있는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막스 플랑크 연구소, 무슨 대학교, 무슨 기업 연구소. 이런 분들이랑 협업해서 이분들한테도 스톡 옵션을 주고 싶은데 이분들 적어도 우리 임원 직원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특례를 설명하면서 같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법상으로는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부여가 대상이 확대됩니다. 벤처기업법상이라는 게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들어볼 겁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서 인증을 받은 회사를 전제로 해서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슈도 굉장히 많이 적용받아요. A라는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안 받았는데 이후에 부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3년 동안 그분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C레벨이신데 노예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열심히 했고 회사 가치가 성장을 해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난 벤처기업이니까 벤처기업 육성의 특별조치법상의 스톡옵션이니까 조세 특례를 받아야겠다라고 신청을 했더니 우리의 국세청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으로 인정하려면 부여 당시에 벤처기업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조금 억울해요. 정책적으로는 저는 좀 이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벤처기업법상은 이렇다, 벤처기업법상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할 때 염두에 두실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톡옵션 제도와 관련된 여러 특례들이 적용되는 벤처기업법은 부여 당시, 행사 당시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된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차피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스톡옵션 주세요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적어도 부여 전에 인증을 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특히나 근로자들한테도 유리하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벤처기업법에서는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임원과 직원으로만 한정하게 된다면 인적 자원에 도움을 받는 것들이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줄 수 있나요? 변호사. 좋네요. 예,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요. 120개 클라이언트들이 있는 저는 그럼 받았을까요? 그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예. 혹시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이번에 신청을 좀 하셨던데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때도 스톡옵션이라는 것들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전문 직역으로 딱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크게 이슈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이제 가장 고민이 되냐면은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전문 생산기술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이렇게 연구소, 학자 이런 분들을 데려와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가장 이슈가 많이 돼요. 왜냐면은 이 규정상으로 있는 연구기관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들어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국공연구기관, 몇몇 전문 생산기술연구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해외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학자 그룹들과 이 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요? 공식적 해결 방식과 비공식적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비공식적 해결 방식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공식적인 부분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여 적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여 적격 다음으로는 부여 절차가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정관이 정말 이상한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런저런 데서 다 검색해가지고 크게 다르지 않는 대동소이한 정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소이한 정관의 대부분이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소위 말하는 근거 규정을 다 두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관 자체에서 스톡옵션 규정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주총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주총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회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총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도 거쳐야 돼요.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뭘까요? 우리 회사 이사님도 5명인데요. 근데 등기부를 떼봐야겠죠. 등기상 이사
3인 이상인 경우는 이제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인 경우에는 이사를 3인 이상 안 둬도 되기 때문에 아주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사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대표자가 주총을 소집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특별 결의를 거친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여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특별 결의부터 볼까요? 기본적으로 이 정관에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340조의 3에 있는 사항들을 적어놔야 하고요.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많이들 오해하는 것들이,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스톡옵션은 주주들의 이익을 양보해가지고 인재를 데려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주총 결의를 왜 하죠? 그게 실제로 그런 것인지를 확인받기 위한 것이죠. 그럼 뭐가 있어야 할까요? 누구를 왜 데려오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 각각 몇 주를 줄 것인지, 왜 주는 것인지, 그리고 행사 가격, 얼마로 나중에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행사 기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야겠죠. 이 행사 기간과 권한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상법에서는 주총 특별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근속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11개월은요? 안 돼요. 그러면 2년 이상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이제 보통은 5년 정도의 기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꼭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또 하나의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한 번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눠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네,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나눠서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즉, 전체가 행사할 수 있는 게 100주라고 한다면은 3년차 때 25, 그 다음에 4년차 때 25,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요. 왜 그럴까요? 법으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스톡옵션이라는 건 인재를 영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너무 한 번에 쫙 행사하고 나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는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제 언제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도 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이따가 케이스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사는요, 주총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조금 제 느낌상 5년 이상 근속한 사람한테만 주고 싶습니다. 전 그거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나빠요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능합니다. 왜죠? 우리 상법에서는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기간이 길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적게 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회사법, 상법에 정해 있는 대부분의 규정들을 우리가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 그런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상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무리 고학력자고 여러분들이 박사학위가 몇 개든 간에 많이 실수하거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 2년 이상 재임 재직은 주총 결의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10년을 근속한 사람한테 스톡옵션을 주더라도 이번에 결의를 했다면 다시 또 2년 이상 근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줄 때 잘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줄 때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그거를 1년 반 있다가 확인하고 나서 주려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 다시 또 결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후에 또 투자 계약 관련된 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는 스톡옵션은 좀 민감한 주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슈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항도 중요하죠. 주식 매수 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행사를 해서 주식을 받고 나중에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선택권 자체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걸로 돌아가요. 왜 그렇죠? 선택권 받아서 막 양도하라고 한 게 아니죠. 인재를 유지, 영입하고 그것이 개런티 될 수 있는 2년 이상의 근속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슴 아픈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귀책 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그런 경우에도 2년 이상 이거 요건을 요지해야 하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아주 강단 있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사실은 2년 이하에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뼈아프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졌겠죠. 꼭 이 판례 전이기도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은 상장회사 같은 경우,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회 특별 벤처기업들을 할게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을 안 했다 할지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죠?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비상장 회사인 경우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지금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다르게 규정이 없고 그런 이상 원칙대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사장님 나빠요가 스톡옵션 세계에서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주겠다고 하고 몇 년 동안 안 주는 경우,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러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겠다고 하고 깜빡했다 해도 이제 주려고 하는데 투자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 주는 경우. 세 번째는 주겠다 해서 줬는데 1년 10개월쯤 되면서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니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그 도덕적 비난은 나중에 하고요. 이제 어쨌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 기간 동안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간단한 케이스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요즘에는 이제 스타트업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 기존에 있었던 임직원들이 그 조인트 벤처나 자회사로 이동해가지고 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런 경우에는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만 하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 자회사로 간 다음에 다시 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해석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유리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퇴사를 하는 시점, 그러니까 원래 정한 2년 이내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으로 별도 합의서를 쓰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평소 이 스톡옵션 강의하는 거에 한 5배속으로는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이따 질문 시간에 또 말씀을 해주세요. 하지만 어쩌면 5배보다 더 천천히 해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법률 강의를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원인과 이유에 대한 설명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억이 잘 나거든요. 몇 년인지, 부여일인지, 누구인지 사실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유에 대해서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사안에서나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벤처기업이라면은 빨리 성장해야 하는 기업이죠. 스타트업이란 벤처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쪽 일을 합니다. 왜 낭만적이죠? 기본적으로 꿈이 많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게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적이죠. 이렇게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가난하여 가진 것이 꿈뿐이다 하면서 꿈을 까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 스타트업계 벤처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2022년에 볼 수 있는 제일 낭만적인 모습이자 제일 비극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꿈은 벌써 막 세계를 향해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월세도 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우수한 사람이 필요해요. 열정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미래를 가면 너도 그걸 같이 누릴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스톡옵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벤처기업에도 이거 더 줄 수 있게 해야겠네? 더 확대해야겠네? 라고 한 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여 적격을 확대해서 임원 직원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때도 스톡옵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부여 한도도 상향을 해서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확대해놨습니다. 일반적인 비상장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로 정해놓고 있어요. 물론 제가 본 어떤 회사도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 부여한 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표님은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하로 행사가액을 정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정관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볼 때죠. 살펴보시면은 행사가액은 시가로 시가 이상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벤처기업법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하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보다 높아야죠? 액면가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실 진담으로 말씀드리는 거 불필요하게 액면가를 높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액면가 10,000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합니다. 예,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액면가 100원으로 하셔도 되고 10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스톡옵션이란 건 말 그대로 이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메리트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제한은 있어요.
지금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인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이 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또 있고요. 그런 제한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이 행사가액과 관련돼서 투자사랑 스타트업 사이에서 갈등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라고 제가 안 하면 마지막에 꼭 물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부여 대상자를 보호하죠. 아까처럼 사장님 나빠요 하는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귀책 사유 없는 퇴사인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이 부여받은 사람 입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거 세금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이익과 행사이익 납부와 과세에 관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특례들은 아까처럼 뭐라고 했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스톡옵션 부여한 다음에 벤처기업 인증받으면은 부여 때는 안 그랬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정책적으로는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벤처기업 인증도 받기 전에 완전 초기 기업은 스톡옵션을 부여해서 인재를 데려올 필요성이 더 높아요. 오히려 더 영세하고 더 필요한 회사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특례를 오히려 안 주는 건 전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제가 비판한 거죠? 어쨌든요. 네, 법을 바꿔보면 되겠죠. 네, 시가 이하의 행사가액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11조의 3에서 3항에서 정하고 있어요. 올 초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분이 칼럼을 쓰셔서 그게 막 공유가 되면서 이제 스톡옵션 시가 이하 발행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네, 아닙니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11조의 3의 3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보도가 나오냐? 시가 산정의 방식에 관한 부분들이 원형 규정이 좀 달라져서 시가를 예전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스타트업의 시가를 매우 낮게 볼 수 있었던 거랑 달리 이제는 지금 소위 말하는 거래가액, 소위 말하는 밸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높게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 얘기를 쓰면서 시가 이하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워딩이 뽑아지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권면행 이상, 액면가 이상으로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차액이 한 명당 5억 원 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가 있다고 했죠. 사실은 이 과세 특례 부분은 이것만 떼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여기 막 질문으로 그래서 제가 18년도에 부여받았는데요. 이번 행사할 때 총 얼마를 내야 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거는 내용들 다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인지만 살펴보자면요. 기본적으로 일정한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특례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세의 대상은 행사 이익이라는 겁니다. 특례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전에 원칙을 볼 필요가 있어요. 원칙이 뭘까요? 자, 특례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스톡옵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부분이 있어요. 뭐냐? 행사를 해서 그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때 소득이 발생했다고 원칙적으로 봅니다. 이게 근데 황당합니다. 상장회사면 좀 덜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행사를 해서 내가 시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5만 원에 거래되는 우리 회사 주식을 1,000원에 샀다. 오 하고 가지고 받은 다음에 바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혹은 회사에 대한 마음을 주식 매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돈이 생겼습니다. 그럼 돈이 생겼죠? 자, 이거 근데 왜 데려왔죠? 인재를 유입하고 영입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인재에게 주는 급여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너 이거 근로소득 비슷한 거 아니야? 과세당국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행사했을 때 너가 이만큼 이익을 거뒀으니까 거기서 세금 내, 지금. 이게 원래 원칙입니다. 상장사는 그나마 나아요. 비상장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속 터지는 거예요. 어디다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행사이익이 얼마라고 해가지고 뭐 많은 경우에는 몇억 원대 세금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상장사도 이제 행사이익이 클 경우에는 세금이 굉장히 수억 원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전이 스톡옵션 먹튀다, 스톡옵션 행사하고 나서 자기 주식 팔았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어쨌든 본인들의 항변이 제일 많이 한 게 이거 세금이 이만큼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내냐, 주식밖에는 가진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스톡옵션 관련돼서는 특히나 비상장 회사 이제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입법정책 토론은 아니죠.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이익 납부특례가 있어요. 뭐 납부특례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하지 않고 과세기간 다음 연도에 뭐 어쩌고 한다라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필요할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과세에 관련돼서 특례가 있는 부분들, 즉
두 가지 요소. 벤처기업 육성하는 특별조치법상 스톡옵션의 요건을 갖추고 그 관련된 이익 합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혹은 행사 이익의 납부의 특례를 인정해가지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이연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의 특례를 벤처기업법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행사 이익에는 과세 특례를 물어보는 상황이 된 건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회사가 잘 됐다는 거죠. 세금 낼 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질문의 95%는 어떤 경우죠? 그 전의 단계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 지났죠? 저희가? 42분. 42분이 지났군요. 아니, 18분? 남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 투자 계약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마 관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 스톡 옵션의 실무쟁점 케이스랑 투자 계약 케이스를 좀 섞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재직 기간의 기산점. 아까 말씀드렸죠? 주총 특별 결의일로부터입니다. 이런 거 다 알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물어보는 거의 절반이 이런 얘기예요. 행사 기한은요? 네, 행사 기한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나눠서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고 나눠서 행사하도록 정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분할 행사하는 것도 더 일반적이에요. 즉 5년 후에 한 번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사실은 스톡 옵션은 제도로서 설계를 하는 것이죠. 저희도 이제 자문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스톡 옵션 행사 기간, 부여 시점, 절차 관련돼서 질문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 회사 스톡옵션 구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까요?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스톡옵션은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HR적인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나 부여를 하고 어떤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지가 사실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회사들을 비교해가지고 조언을 드리기도 하는데 정답은 없지만은 이제 스톡옵션의 총 부여 한도가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10%인데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50%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투자사가 들어온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맥시멈 15% 이하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어떤 투자사들은 보통 10% 이하까지만 허용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조금 더 페이버를 주는 경우는 15%까지 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스톡옵션도 우리가 줄 수 있는 풀이 제한적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개별의 인원들한테 많은 주식을 부여하면 나중에 룸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두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레벨이고 어느 정도 단계의 회사인가. 거기에 따라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가. 그건 어떤 거죠?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큼 스톡옵션을 부여할지를 선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영입하는 사람들 간의 상대적인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이제 회사마다 다릅니다. 화끈하게 이제 5%딱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임원급, 중형 임원급 C레벨들을 영입할 때 초기 스타트업 기준으로는 통상 이제 1% 아주 많으면 이제 3% 내외로 보통 부여를 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그냥 직원들을 영입할 때는 통상 이제 1% 이하, 많으면 1% 정도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걸 보고 있는 직원분들이 마음이 아플까요? 네, 어쨌든 근데 그 이유가 있기는 해요. 왜냐? 스톡옵션은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때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한 룸을 남겨놓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행사 가격의 문제. 이따 우리 투자 계약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계약에서는 투자 이후에 여러 중요한 경영사 의사결정에 대해서 투자사가 해당되는 기업을 통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경영상 사전 동의권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스톡옵션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즉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근로자와 나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투자사에게도 미리 보통 2주 전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제일 민감한 건 뭘까요? 부여 한도는 이미 서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얼마에 주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투자사들 자기가 들어온 금액보다는 적어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죠. 투자사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투자사들이 그래서 투자계약서에 아예 스톡옵션은 부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신주 인수한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행사 가격을 정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못 박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은 이제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은 동의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가 들어온 금액 혹은 지금 최종적으로 투자받은 금액보다는 행사 가격을 높게 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는 투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표자는 좀 힘들어요. 왜 그렇죠? 지금 우리 회사가 이제 시리즈 A, B, B까지 가게 되면은 회사 가치가 보통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회사 가치를 기준으로 행사 가격을 정해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고평가됐네 막 이런 얘기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이 금액보다 낮춰서 해야겠다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결국은 이게 얼마나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대표자의 설득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투자사들이 행사 가격을 자신이 들어온 신주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부터 갈등이 벌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옵션 풀이라는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이제 미국과 달라가지고요. 옵션 풀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가 되는 게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옵션 풀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 투자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스톡 옵션이 발행 부여 한도까지 다 부여돼서 행사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100만 주가 있는데 10만 주까지 부여할 수 있다면 110만 주를 있다라고 치고, 실제는 부여 안 했지만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투자사가 총 10% 취득한다고 생각했을 때 받을 주식을 주는 거죠. 투자사는 어떻게 되죠? 더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대신에 뭐죠? 그랬으니까 내가 10만 주 스톡옵션 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옵션 풀이에요.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이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총 특별 결의를 그래도 거쳐야 합니다. 예, 원칙적으로는요. 그래서 주총 특별 결의를 옵션 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면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지점에서는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특별 결의 사항에서 투자사가 가진 지분으로 반대하더라도 반대가 안 되겠죠, 사실은요. 보통은 이제 1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서로 이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옵션 풀을 부여 한도랑 동일하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 우리 상법에도 1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했잖아. 내가 너희 부여한도 10%를 한 거는 그 의미를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할 때도 또 동의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창업자는요, 아니 이게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다 부여한 걸로 한 거예요 라고 하면은 투자사에서 담당자가 같으면 괜찮아요. 담당자가 퇴사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건 난 모르겠고,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상법에는 부여한도 그냥 쓴 거니까 또 동의받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투자계약에서 옵션 풀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요즘에 이런 말들을 원용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겨서요. 이게 다 부여하고 행사한 걸 전제로 투자사한테 지분이 더 준 건지, 아니면은 부여 한도를 그냥 영어로 이쁘게 표현한 것인지 서로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M&A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일괄 행사하도록 하거나, 혹은 필요하다면은 아직 행사 기간, 소위 말해서 근속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괄 행사하는 것에 준하는 차액을 회사가 보상해줘서 다 취소시키고 그 상태에서 합병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그죠? 주주관계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일반적으로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인수합병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작업들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스톡옵션 일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죠? 소위 말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겸업 겸직을 하고 징계를 받거나 양도하거나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는 2년 이내 퇴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기억할 거,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는 퇴사를 하게 되면은 이미 2년 이내에 퇴사했기 때문에 행사를 못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총 10% 범위 내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거에서 부여한 것에서 이사회에도 부여한 거를 취소한 거가 되려면은 퇴사만으로 자동 취소가 되는 거 아니고요. 취소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그 룸이 다시 회복이 돼요. 이거는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수량이 계속 투자를 받고 생주를 발행하면서 회사가 커지죠. 그러면 내가 500주를 받겠다고 한 게 나중에는 굉장히 미미한 주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수량들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이 스톡옵션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실무상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명한테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마치 초기에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 때 사진처럼 졸업할 때 되면 동아리 남아있는 친구 몇 명 없죠. 스톡옵션도 마찬가지예요. 행사할 때쯤 되면은 거기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대표자 입장에서는 오로막게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런 나를 믿고 계속 남아준 친구한테 나간 친구들 거 다 주고 싶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스톡 옵션은 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부여한 거예요. A한테 부여한 거를 A가 나갔다고 B한테 대표자 마음대로 다시 줄 수는 없습니다. 원래 주려면 어떻게 해야죠? 다시 또 그거에 대한 부여 절차를 거쳐야 돼요.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났습니다. 네, 이제 투자계약 검토 실무를 약 10여 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투자계약을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받게 되면 검토할 시간을 투자사들이 충분히 많이 안 줘요. 예, 2일, 3일 안에 해달라고 하고 퀵하게 오늘 안에 봐달라고 하면 그럽니다. 여러분들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계약서 한 30페이지짜리를 보고 그리고 가서 인감증명서부터 뭐부터 다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자, 뭐부터 봐야 하고 뭐는 중심을 가지고 향후에 운영할 때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왜죠? 전환권, 상환권,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하면은 분명 오늘 저녁에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경영상 동의권이에요. 아마 이 친구가 우리나라 이제 투자계약 실무에서는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투자자는 보통 지분을 많아봤자 10% 이하를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투자자한테 초기에 몇 프로 줘야 하나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몸무게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다르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10%보다 많은 주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과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 이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회사법적으로는 이 투자사가 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없습니다. 왜죠? 주주총회에서는 회사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고요. 주주들이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회사의 경영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 가가지고 다음 모델명을 정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사 입장에서 이 회사에 대한 관리와 영향력을 끼치려면 별도의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상 동의권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요즘에 칼럼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로스 규이라는 귀여운 뉴스레터가 있어요. 로 스타트업 규제 이슈이고 제 활동명은 곰디인데 이제 거기서 이번에 이 동의권 내용을 다뤘어요. 그래서 약간 낭만적 투자와 그 후의 일상이라고. 예. 투자계약 체결할 때는 서로 좋습니다. 제가 대표님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 배를 탔습니다. 해요. 계약 체결할 때 싸우는 경우 없어요. 왜죠? 돈을 주겠다고 하고 널 믿는다고 하는데 왜 싸웁니까? 결혼식 같은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네, 그 다음의 이슈도 제일 많이 다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많이 다뤄요. 거기서 가장 프론트 라인이 되는 게 뭐냐? 경영상 동의권이에요. 온갖 것들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벌써 눈이 아프죠. 정관 변경, 그리고 신주 발행, 스톡옵션 부여, 이해관계인 대표자와의 거래, 그리고 회생 파산, 이거 당연하고요. 자본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지출, 차입, 신사업의 진출, 기존 사업의 철수, 이런 것들 다 동의받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2012년에 처음 투자계약서 검토할 때는 황당무계했어요. 왜 그렇죠? 저는 상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 출신 변호사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걸 공부했거든요. 모든 주주는 일주 1의결권을 가진다. 우리가 차등 의결권 이런 얘기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모든 주주는 일주 1의결권입니다. 근데 아니, 특정 주주한테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비토권을 주는 거 이상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이상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10년 후에 판결로 나타나긴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따 고등법원 판결인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투자계약에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항에 대해서 신주 발행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 조항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판단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2021년 10월 28일에 선고가 됐어요.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아직은 대법원에서 이제 계류 중인데요.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데 사실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고등법원 판결이 더 맞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오늘이나 내일 체결하신다면 이런 조항 꼭 들어갑니다. 자, 근데 뭐가 주로 부딪힐까요? 정관 변경 이건 별로 안 부딪혀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스톡옵션 부여에 있어서 행사 가격. 또 뭐가 있죠? 신주 발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 특히 요즘에 앞으로 엄청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2021년도에 막 스타트업 화랑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막 그쵸, 춥죠. 윈터리스 커밍이 아니라 왔어요. 겨울이.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그 런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가능한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끝나가는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 투자라는 건 한 번 받으면 그거하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 공급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거 공급받기 전에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투자금을 받아야죠. 근데 시장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상장회사로 치면 주가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800억 밸류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사가 우리가 이번에 30억 투자할 수는 있는데 지난번 밸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는 한 500억 밸류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거라도 받아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려면요. 투자사 입장에서는요.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800억으로 들어온 친구는 사고 친구가 된 거예요. 특히 1년도 안 돼서 밸류가 이렇게 낮아진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죠. 뭐에 작용하죠? 비토권을 행사합니다. 우리 이거 동의할 수 없다. 받지 마라. 그렇죠. 근데 또 들어온 친구들이 다르죠. 이제 삼성전자 주식도 들어간 층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들어온 친구들은 아니 그래도 이렇게 회사가 망하면 우리 다 망하는데 뭐 이렇게라도 받게 해줍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6층에 들어가신 분은 8층에 들어가신 분은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갈등이 원래도 있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 밸류보다 언더로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투자사 중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강성인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거면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또 누가 주도하고 있죠? 변호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VC의 내부에 인하우스 카운셀이 별로 없었어요. 화랑이 되면서 또 이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뽑은 거예요. 변호사들은 뭐죠? 늘 리스크만 봅니다. 이거 우리 이거는 우리가 동의 안 해주는 게 우리 권리인데 왜 이걸 포기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존속감 이런 것들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이고 컴플라이언스에서는 이게 안 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사의 동의권은 또 뭐가 있냐? 컨테이저스 이펙트가 있어요. 전염돼요. 뭐죠? 한 회사에서 뭘 부동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VC들도 왜 부동의했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도 부동의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동의하면 우리 배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막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스타트업 투자 계약에서는 투자 이후의 이 경영상 동의권 조항이 투자자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넣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거버넌스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즉 투자사 한두 곳만 부동의를 해도 어떤 딜이 되게 어려워지고 신주인수가 어려워지는 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리즈 A만 넘어가도 투자사들이 최소한 5곳 이상, 시리즈 B 정도 되면 10곳에서 20곳까지 되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한두 곳은 무조건 강성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도 동의권이 있어요. 이거는 M&A 때 특히 문제됩니다. 우리가 800억 밸류 같이 됐던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300억 밸류로라도 매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존의 투자자들 중에서 10억에 들어갔고 50억에 들어갔던 친구들 오케이죠.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네, 또 800억이 들어간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오늘 다 까먹어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 경영상 동의권을 받는 과정에서의 갈등의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90%는 감정적인 것들입니다. 예. 넌 내게 모급감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동의를 받는데 사실은 초기에 바쁜 창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퀵하게 동의를 요청해요. 카톡 같은 걸로 내일까지 아니면 오늘 밤까지 동의해달라고 합니다. 예. 2주 전 써있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서로 친한 이제 투자사고 작은 투자사니까 오케이 하죠. 근데 앞에 이제 은행 이름 붙는 VC들이 들어오잖아요. 사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대리님, 김 과장님이에요. 이대리님, 김 과장님이 동의를 오늘 밤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네, 김 부장님이나 최상무님한테 다 동의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보고를 합니다. 저 오늘 밤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매매 맞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럼 뭘 해도 이제 동의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저는 진짜 생각보다 되게 감정적인 걸 많이 봐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투자자 말고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때는 좀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예민할 만한 동의사항이면은 카톡 메일 띡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이제 좀 전화해서 혹은 만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꼭 진행을 해야 하는데 한번 동의를 요청을 드릴 거다. 뭐 서면은 드리겠지만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만 해도 제가 봤을 때 분쟁의 58% 정도는 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게 쌓여가지고 이후에 투자 계약상 여러 가지 분쟁들이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꼭 하나만 기억했으면 하는 거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빨간색이죠. 투자금이 고리의 사채로 변신될 수 있는 권리예요.
우리는 투자계약에서 정중하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뭐죠? 일정한 경우에는 내 주식 다시 사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싫은데요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달라고 하는 순간 그냥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해요. 그럼 뭐죠? 투자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근데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한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사한테 하겠네요. 아니죠. 회사가 이거를 살 수 있을 만큼 자력이 있으면 이걸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좀 어려워진 경우가 많아요. 누구한테 행사하죠? 창업가한테 행사하는 겁니다. 사실상 투자금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게 이 주식매수 청구권이에요. 뭘 봐야 할까요? 내용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봐야 하고요.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이제는 이해관계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창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야 한다라는 요청을 계속 많이 해왔었는데 과거에는 반영이 안 되다가 2018년도부터는 모태펀드 표준 규약에서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투자계약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걸로 정해졌다면 이번에는 중기부에서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거를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원래는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2월에 입법예고가 됐었는데 시행령에는 8월달 시행령에는 반영은 안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법 고시로 올해 안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법제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검토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을 묻는 조항에 대해서 고의 중과실이라는 가중 요건이 없으면 꼭 넣어야겠죠. 그리고 사실은 VC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염두에 두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의 사유들을 보면은 보통은 무슨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제가 짓는 얘기지만 뉴클리어 웨폰이라고 해요. 투자사가 사실은 이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행사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만큼 서로 이제 마음이가 많이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실제 실무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킨 악성 창업자한테 하지 사유가 발생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정말 이제 그 VC는 사실 좀 너무 신망을 잊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도 행사하는 경우는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횡령 배임 같은 어떤 법률적인 분쟁이 있거나 경영상 동의사항을 언제부턴가는 정중히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왜 그럴까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이 왜 이 훌륭한 직장과 멋진 미래를 놔두고 창업을 했을까요? 나만의 유니버스를 만들고 싶어서예요. 이대리님 김 과장님한테 결제 받으려고 창업한 거 아니죠? 근데 창업을 하고 투자를 받고 보니까 갑자기 이대리님 김 과장님한테 결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하다 나중에 진짜 무시하고 안 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눈앞에 주식 매수 청구권 통지서가 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이제 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경업권지 조항은 일반적으로는 퇴사한 이후에 기간 동안 경쟁 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과도하게 길게 되어 있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통상적으로 보통 1년, 아무리 길어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환권인데요. 대부분의 우리 벤처 투자 계약은 전환, 상환, 우선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환권과 상환권이 있는 우선 주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사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는 전환권이긴 합니다. 뭐죠? 상환권은 이 주식에 돈 낸 거 투자금 돌려줘요 할 수 있는 권리처럼 보여서 되게 강력해 보이지만 우리 상법상으로는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사실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일반적 스타트업들은 상환권을 행사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안 쓰여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정도로 견실한 스타트업한테 상환권 행사는 VC는 없다. 그렇죠? 그 주식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래저래 잘 안 쓰여서 앞으로는 이 내용이 거의 빠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있는데요. 다만 가끔 나쁜 친구들이 여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환권 내용 다 써놨다가 중간에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서 상환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연대에서 상환권 금액의 150%를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 뭐 이런 거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별도로 위약벌 규정을 상환권에 넣는 경우 이런 것들은 체크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투자사들이 싫어할까요? 어쨌든요. 저희가 벤처캐피탈 연수원에서도 강의를 해서 VC들 상대로도 하거든요. 그럴 때 좀 다른 톤으로 해요. 예. 우리 항상 고객들에게 맞게. 예. 핵심은 또 전환권이 있습니다. 리픽싱이라고 해요. 우선 주식이 아닌 경우에 전환권이 없습니다. 그죠? 전환권은 선택에 따라서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우선주는 뭔가 기분 좋아 보이잖아요. 배당에 있어서 우선주,
나중에 회사를 청산했을 때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 두 가지가 있는 거를 보통은 그런 우선주를 스타트업 투자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해 놓습니다. 근데 왜 전환할까요? 심지어는 본권 우선주에게 보통주 전환 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전환하죠? 뒤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문과생들이 싫어하는 식들이 쑥 써 있어요. 대표적으로 투자사가 신주를 발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투자자가 손해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중 어떤 장치를 둔 겁니다. 1차는 경영상 동의권으로 통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리픽싱, 전환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보통주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산식은 바로 그 산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환권 관련돼서는 조항이 특별히 투자 계약마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투자한 내용들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 중요한 팁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재작년에 투자받았던 투자 계약서를 투자사할 때 초안으로 제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영역이 정책적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샤워실의 바보처럼 그 톤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5년 동안에는 투자 계약상 창업자일 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 수정되는 형태로 실무가 바뀌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죠? 2017년도 계약서는 지금보다 훨씬 하시합니다. 18년도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다른 투자사일 때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미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딱 주면은요. 지금 현재 통례에 비해서는 너무나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기 지금 기준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요. 근데 님 저기는 다 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먼저 옛날 계약서 다 주신 다음에 투자자가 이거 줬는데 이거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기 전에 우리 조항상 문제가 있는 거를 먼저 검토하고 제공하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태펀드 표준규약에서는 여기 5항에 써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인이라는 건 통상 이제 회사의 창업주, 대주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한정해서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법제화한다는 게 중기부의 발표입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리퀴디션 프리퍼런스라는 조항 관련돼서는 원래 다 삭제했었어요. 왜냐, 약간 독감이나 천연두처럼 독감이 아니죠. 천연두처럼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여기와의 항전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또 이걸 내놓는 투자사를 발견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가 청산하고 해산했을 때 자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주들한테는 있어요. 우선 주주한테는요,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청산 시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라고 해요. 근데 한때 이런 조항이 막 유행했어요. 컨트롤 F로 유사, 컨트롤 F로 간주 이런 것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청산 유사 등의 사유, 청산 간주 사유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해산 청산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주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회사가 해산되거나 청산된 걸로 간주해가지고 우선으로 해서 투자자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을 써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이거를 막 표준계약서에 올려놓기도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무효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는 17년도, 18년도 투자계약에서는 투자계약이 한 5, 60% 이게 들어갔다가 21년도, 22년도 기준 투자계약서에서는 99% 사라졌습니다. 정말 한두 곳 빼고는 안 써요. 왜 그러냐? 회사가 청산하고 자녀재산이 없는 뭐죠?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기존의 주주들의 주식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회사가 없어지니까요. 대주주가 바뀐다고 회사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주주만 바뀌는 거죠. 회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녀재산에 대한 개념이 성립할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지분 매각에 따른 경영권의 변동의 경우에도 마치 자녀재산이 분배가 필요한 청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굉장히 법률적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이거 법률가들한테 청구원인 소장 써보라 시켜보면은 못 씁니다. VC 팀장님들한테 리퀴디션 프리퍼런스 한창 유행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그러면 그 투자사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다들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렇죠? 자녀재산 분배에서는 투자사 지분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자녀재산 분배가 아닌 회사가 오퍼레이팅 되는데 주주만 바뀐 경우에는 투자사 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내용이 보통은 투자계약서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손을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당사자 간의 원만히 합의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원만히 합의로 해결할 문제는 여기다 쓰지 마세요. 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조항이고요.
투자사들한테도 피해입니다. 왜냐? 투자사들한테도 이런 조항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모 로펌에서는 이거 행사한다고 하니까 창업자가 이거 법적으로 무효라는데요. 안 할 거예요. 소송하세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안 했어요. 그죠? 네, 소송 안 할 이유가 있습니다. 네. 투자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럼 벙찐 거죠.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약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른 투자사한테도 피해가 가요. 회사를 제3회사할 때 매각하거나 M&A를 할 때 투자사들끼리 서로 동반매도 청구권 하면서 분배를 하는데 어떤 회사들이 손들고 저기 근데 우린 리퀴지션 프리퍼런스에서 내가 더 가져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사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딱 손을 잡으면서 그만 하면서 무효라고 해야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이거 얘기를 제가 한 4, 5년 전부터 해왔어요. 근데 다들 그때만 해도 뭐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거의 무효로서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근절된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 발견하고 좀 굉장히 격분한 상태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메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이런 조항들 찾아서 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스타트업 투자자와 창업자 갈등 사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사실 투자계약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만약 5분 내에 얘기한다면 필요한 내용 오늘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향후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전 두 가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첫 번째는 저는 적어도 같은 라운드, 즉 같은 가치로 회사들한테 투자하는 투자사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투자 계약서로 투자 계약을 씁니다. 그래서 한 계약서로 쓰고요. 경영상 동의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라운드 투자자의 과반의 결의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가 너무 분산되는 거를 막는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우리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31조 조항이 전 앞으로 혹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아까 판결이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또 우리 질문 중에도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투자계약서의 대부분에는 이런 조항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투자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통지도 안 하고 해도 되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이 투자계약상 모든 권리 의무는 그 투자자의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양수되고 창업자는 그거를 승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조항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나마 여기서는 뭐 30% 이상 매각하는 경우는 했는데 어떤 경우 이것도 없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동종 경쟁 회사할 때 팔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팔아서 동종 경쟁 행사가 경영상 동의권 행사할 수도 있어요. 스톡옵션 부여할 때마다 혹은 신사업 추진할 때마다 뭐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정말 사이가 나빠지면은 투자사가 그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 옆에 친구한테 판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계약상 많은 권리를 투자자한테 부여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많은 리스크를 지고 신주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투자자가 제3자한테 이걸 매각할 경우에 우리한테 자금 들어온 게 있나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구주거래인 경우에도 투자사에 대해서 그런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전환권, 상환권 같이 주식의 종류와 관련된 걸로 한정되는 게 맞지 주주간 계약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경영상 동의권이나 이런 조항까지 여기에 승계돼서 따라가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바로 이런 조항들이 아까 같은 고등법원 판결을 만들어낸 것에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죠? 기본적으로는 투자계약서상 경영상 동의권에 위반되는 신주 발행을 하더라도 회사법적으로 그 신주 발행은 유효합니다. 이사회 주총 결의 잘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했으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뭐죠? 계약 위반만 남습니다. 아마 이제 그래서 투자사는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이거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약에서 정한 거고 상법상으로는 원래대로 되는 거고 다만 너가 약속 안 지키면 책임만 지면 돼. 이런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2심 판결은 기본적으로 고등법원에서는 위약벌을 투자금 플러스 투자금의 원금 100% 거기다가 또 투자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건 사실상 강제한다라는 이유로 이게 주주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봤는데 저는 나아가서 법률적으로는 이런 조항이 있으면은 이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계속 그런 권리가 합체돼가지고 유통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서 이런 형태의 종류 주식을 창설한 것 같은 만든 것 같은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 부분도 지금 별로 이제 제기되는 게 없지만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사가입과 관련된 이슈들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라운드가 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라운드가 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규모 투자사가 들어올 때쯤 해가지고 분위기 봐가지고 기존에 투자한 친구를 다 나와보세요 하고 다 열어보세요 한 다음에 주주간 계약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서로 좀 상충이 되거나 이거 우리 주주도 15개 돼가지고 의사결정 하나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는 좀 과반 결의로 하자. 이런 식으로 쉐어홀더 어그리먼트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홍보를 할 때 주식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나요? 라고 하죠. 네, 이거는 제가 30초 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주식 양수도 계약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내가 너한테 주식을 팔겠다. 오케이. 합의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만 하면 끝나죠? 등기해야 하나요?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죠? 명의 개설하는 것만 하면 끝납니다. 한마디로 주주 명부를 거기에 따라서 업데이트해서 바꾸면 끝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 왜 별도로 주장을 하나요? 주식 양수도 계약은 그 계약서 자체보다는 그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와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뭐죠? 대표적으로 투자 계약에서는 창업자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함부로 못 팔게 되어 있고요. 그럴 경우에 그걸 위반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있고요.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하더라도 우리한테 우선해서 매각할 기회를 매수할 기회를 줘야 하는 우선 매수권. 매각할 때 내 것도 같이 팔아줘야 한다는 동반 매도권, 매고 요구권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어서 그 조항들 자체가 문제되지 양수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앞에 사안들과 사실 연동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 뭐 그런 질문이 많길래 제 질문 중에 한 90%는 스톡옵션 질문이었고 한 9% 정도는 투자계약 질문, 1% 정도가 주식 양도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그 1% 중에 또 하나는 세금에 관한 이슈가 있었어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포괄적이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즉 우리가 매각했을 때와 매수했을 때의 차익만큼을 양도소득으로 봐가지고 그 양도소득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양수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수도 계약, 그 계약의 특유한 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것보다는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배경과 관련된 법률 관계가 이슈가 된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주제를 다뤘던 것 같은데 일단은 또 관심사들도 다룰 테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경영상 독립권 관련해서 그 투자자의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결국 이제 회사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처리를 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대신에 그거는 단순한 계약 위반 사항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을 투자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원칙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 회사법적 효과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뭐냐? 정관의 변경, 스톡옵션 부여, 그리고 아까 뭐가 있었죠? 신주 발행 이런 것도 있었죠. 이거는 주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총 결의를 하는 거죠. 이사회 결의, 주총 결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이 계약에 따른 동의권을 거쳤는지 받았는지랑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사회 주총을 거쳐서 했으면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유효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러면 동의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동의권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아까 나온 빨간색 친구 있죠?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통상은 투자 원금 플러스 이자 거기다가 보통 위약별로 투자 원금의 약 10에서 15% 정도를 추가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되면은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적어도 그 상법적인 절차들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은 여기에 따른 이 계약상 여러 가지 책임들과 리스크들은 부담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된다라기보다는 그랬을 경우에 상법적으로 그게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투자자분께서
투자를 뭐 한 이후에 자기의 어떤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투자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개인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의 동의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동의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쨌거나 하여튼 그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 명부에 그런 다시 이제 매각이 된 제3자의 여러 뭐 그런 투자사나 또 개인들의 그런 리스트를 관리를 해야 되고 향후에 또 회사의 중요한 어떤 그런 사항들을 또 주주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맞습니다. 그런 걸 전부 다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양도를 한 다음에 명의 개설하는 거 요구할 겁니다. 주주 명부를 이렇게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통상은 이제 우리가 투자 계약에서 투자사가 지분을 매각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거의는 못 둡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매각을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거기에 따라 명의 개설을 해야 하고요. 회사가 이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 명의 개설을 청구하는 소송까지도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명의 개설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명의 개설가 했다면은 이제 우리 의사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우리의 주주로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은 그 주주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통지 절차나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좀 수정을 해서 아직 많이 안 반영되고 있지만은 대표자가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그 같은 금액과 가격이라면 내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우선 매수권을 보통 투자자가 대표자의 지분 매각할 때만 두고 있는데 대표자도 투자자 지분 매각할 때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요청을 해서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거는 투자자들이 잘 수용을 해줘요. 왜냐? 창업자가 어차피 그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좀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지분의 분산이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주주의 개입의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니즈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같이 죄송하지. 여기다 얘기를 하는 건가?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네, 변호사님 장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고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타트업이 그냥 일반 추상적으로 질문 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대명제처럼, 대전제처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냐면 구체적인 수임 계약이나 이제 그런 게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할 때, 만약 미국 쪽에서 이제 펀딩을 받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당연히 지금 현재는 본사가 대한민국 서울에 있지만, 플립을 가정을 해서 본사 법인을 이제 미국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그 변호사님께서 많은 사건을 다뤄보셨을 테니까 가장 주의해야 된다거나 뭐 이 한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이제 금과 억조처럼 여기고 미국 쪽에 잘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플립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플립 관련돼서는 법적인 이슈도 있지만 사실 가장 리스키한 부분이 발생하는 게 왜곡한 관련 부분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플립이랑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또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마디로 A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우리 회사가 있다가 미국으로 진출을 하면서 우리만 기존의 창업자만 있으면 크게 이슈가 없거든요. 근데 투자사들이 막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미국 회사를 모회사로 하고 한국 법인을 완전 자회사로 해서 소위 말하는 본체를 미국으로 옮기는 일련의 과정이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국 회사의 주주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미국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 출자라고 하거든요. 출자를 주식으로 하는 겁니다. 쭉 출자를 해가지고 미국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회사는 한국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기존의 한국 주주들은 미국 회사의 주주가 되는 이 과정을 플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슈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일종의 자금의 유출과 관련돼서 외국환 관련된 이슈들을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플립 거래와 관련된 외국환 실무가 이해도가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서 높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들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절차가 진행이 안 되거나 1년 이상 걸려가지고 드랍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이거는 근데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투자자 간의 관계에서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보통 이제 플립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를 전혀 받을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플립부터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손짓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너 미국에서 놀아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미국 투자사 쪽, 해외 투자사 쪽에서는 뭘 요구하냐면은 기존 투자 계약 관계의 리스크를 다 없애고 오기를 바래요. 네. 그죠? 이제는 우리 미국 그라운드에서 미국 법인을 우리가 투자를 메인으로 하는데 너희 한국 친구들 있잖아. 걔들 투자 계약서 좀 다 갖고 와볼래?
투자사 입장에서도 플립을 해봤거든요. 하고 와서 주면은 근데 자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쓰고 나머지 조항 다 무효야 이런 거 이제 사인하라고 해요. 예,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저 미국 친구는 뭐야, 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왜냐면은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면 투자 안 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 해외 투자사 쪽에서 그 드라이빙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해외 투자사, 리드 투자사 쪽에서 투자자들한테 자기들이 만든 구조들을 딱 다 온라인 해가지고 사인하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한국 투자자 중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가 해외도 진출해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플립의 구체적 절차로 들어가면은 결국 기존에 자기들이 승인받아서 만들어놨던 권리들을 다 이제 해소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알규먼트가 있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립이라는 것도 기존 투자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성과 효용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그 팀워크를 충분히 다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좋고요. 플립 같은 이슈가 소위 말하는 통지처럼 가게 되면은 투자사는 이거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거 조금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현물 출자 방식의 플립보다 좀 다른 구조로 설계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립을 하기 전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투자를 받는 게 좀 더 본질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비즈니스가 목적이라면 플립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한국 법인이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 절차는 이것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해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플립까지 나아가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